안녕하세요. 마지막 발표 주제인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세션을 진행할 AWS 솔루션즈 아키텍트 조희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약 40분 동안 다양한 네트워크 계층을 보호하는 다양한 AWS 보안 서비스에 대해 그리고 그런 서비스들을 활용하는 모범 사례에 대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 중에 질문 있으신 경우에는 강의 앱 우측에 퀘스천즈 질문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프라이빗하게 본인만 답변을 받고 싶으신 경우에도 비공개 표시를 하고 질문을 해주시면 마찬가지로 프라이빗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그림을 위해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서비스 및 모범 사례에서 각각의 영역과 그에 대응하는 AWS 서비스들에 대한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따끈따끈하게 딱 일주일 전에 출시가 된 많은 고객분들이 기다리셨던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드릴 테니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AWS 네트워크 보안 개요입니다. 여기에 아주 평범한 웹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기본 VPC 안에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로드 밸런서 역할을 하는 ALB를 앞단에 두고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스태틱 컨텐츠들을 S3에 담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안에 대해 별 고민 없이 아키텍처를 구성하게 되면 각종 악의적인 행위장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자칫 일반 사용자들까지도 서비스를 소비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의적인 행위자들, 즉 해커들은 언제나 타겟 어플리케이션의 취약한 부분을 찾고 공격하게 되는데요. 이미 여러 보안 공격에 대해서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션을 듣고 계신 고객 여러분들 중에는 보안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세히 아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과거에 실제 보안 공격의 피해를 보셨던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IT 계열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도 뉴스와 같은 매체를 통해 각종 사이버 공격에 대해 접하게 되죠. 다양한 패턴의 보안 공격이 있겠지만 네트워크의 기본 구조인 OSI 7 레이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공격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격은 물리적인 형태를 띨 수도 있고 일반적인 예로 많이 언급되는 전송 계층에서 해커들이 타겟을 찾기 위해 향하는 포트 스캐닝이나 스니핑, 세션 계층에서 불법적으로 세션을 갈취하는 하이제킹이나 어플리케이션 계층에서는 유명한 SQL 인젝션이나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과 같은 웹 공격들을 예시로 들 수 있고 혹은 전체 레이어에 걸친 디도스 공격 같은 것들도 있죠. 자, 그러면 웹 어플리케이션의 소유자나 운영자는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게 됩니다. 확장성이 뛰어나고 안전하며 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는 디도스 보호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겠다. 그럼 그러기 위해서 5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플리케이션이 구성될 네트워크를 인터넷으로부터 격리시키고 꼭 필요한 접근만 허용하도록 접근 제어를 합니다.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패턴을 감지할 수 있는 방화벽을 사용하고 어플리케이션 단의 악의적인 요청을 식별하여 보호하고 마지막으로는 디도스 공격을 위한 방어 체계를 갖춥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계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을 뒤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오늘 다루기는 어렵겠지만 저희 AWS 마켓플레이스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보안 소프트웨어들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으로 새롭게 출시된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그리고 다른 보안 서비스들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네트워크 격리 및 접근 제어입니다. 네트워크와 호스트 보호의 핵심은 VPC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VPC는 Virtual Private Cloud라는 의미로 클라우드상에 완벽하게 격리된 나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단적으로 VPC에는 사설 네트워크가 부여가 되고요. 별도로 게이트웨이를 구성하고 그 경로를 거치지 않는 한 절대로 외부에서 접근이 불가합니다. VPC는 서브넷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용성 존에 걸쳐서 생성할 수가 있는데요. 만들어진 VPC는 인터넷과의 연결 역할을 하는 인터넷 게이트웨이를 만들거나 혹은 인터넷과의 연결 없이 온프렘이나 다른 네트워크 영역과 사설 네트워크 구간을 만들기 위한 버추얼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VPC 내부에서는 적절하게 서브넷을 나누고 라우팅 테이블을 작성을 해서 퍼블릭 용도나 프라이빗 용도로 나눠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때 실제 서비스와 관계된 모든 인스턴스들, 심지어 웹서버 역할을 하는 인스턴스도 프라이빗 영역에 구성을 하게 되고, 퍼블릭 영역에는 프론트엔드 엔드포인트 역할을 해줄 로드 밸런서나 나트 게이트웨이 혹은 어드민 접근 경로로 쓰이는 바스찬 호스트 정도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안 그룹이나 나클과 같은 방화벽을 세우게 되죠. 방금 제가 보안 그룹과 나클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두 개를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그룹은 보통 나클과 비교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안 그룹은 우선 인스턴스 단위로 적용이 되는 IP 포트 기반의 방화벽입니다. 보통 스테이트풀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인바운드 규칙만으로 제어를 하게 되고, 디폴트 액션이 deni이기 때문에 allow 규칙을 추가해 주게 됩니다. 따라서 각 티어에서 필수인 트래픽만 특정 소스에서 허용하도록 구성을 하면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 방어를 할 수 있게 되죠. 실제 구성 예시를 보면 지금 그림에서처럼 ELB, 웹앱, DB로 이루어진 가장 전형적인 3티어 구조라고 할 때, ELB는 모든 IP에 대해 80 혹은 443 포트만 열어주고, 웹에서는 마찬가지로 동일한 포트를 ELB로부터만 받을 수 있게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DB는 3306이라는 특정 포트만 열어주고 웹으로부터만 트래픽을 받는 거죠. 이때 소스로는 IP나 대역 같은 스태틱한 정보를 넣어줄 수도 있겠지만, 더 좋은 방법으로는 바로 앞, 만약에 DB 티어라면 실제 데이터를 받게 되는 웹 티어에 적용되어 있는 세큐리티 그룹의 ID를 넣어주게 되면은 특정 스태틱한 IP에 구애받지 않고 오토 스케일링 구성과 같이 확장적인 아키텍처에서도 대응이 가능한 보안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반면에 나클은 서브넷에 적용이 되는 IP 포트 기반의 방화벽인데요. 보안 그룹과 달리 스테이트 리스하기 때문에 하나의 트래픽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모두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나클은 보안 그룹을 보완하는 역할과 함께 특히 디도스 공격이나 악의적인 공격이 들어올 때 임시로 블랙리스트를 추가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보안 그룹과 나클이 모두 구성이 되어 있는 VPC를 가정했을 때 기본적인 네트워크 보안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트래픽이 유입되는 아래서부터 보면 라우팅 테이블에 따라 해당되는 서브넷으로 가기 전에 나클의 접근 제어 규칙에 의해서 먼저 필터링이 되고, 각 서브넷의 목적지인 인스턴스에 도달하기 전에 보안 그룹을 만나 추가적으로 인스턴스 계층에서의 락다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 몇 개의 기능들도 보겠습니다. VPC 안에 EC2에서 S3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S3는 EC2나 RDS처럼 VPC 내에 존재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그 밖에 존재하는 리전 서비스들입니다. 다시 말해 S3가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통신을 해야 한다는 의미죠. 물론 AWS 네트워크 내에 머물긴 하겠지만 그래도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게 된다면 조금 더 안전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VPC 엔드포인트인데요. VPC 엔드포인트는 VPC 외부에 있는 다른 AWS 서비스들에 조금 더 안전한 접근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을 하면 VPC 내에 있는 인스턴스가 밖에 있는 서비스의 리소스와 통신하는데 퍼블릭 IP 주소를 필요로 하지 않고 트래픽이 아마존 네트워크를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이런 VPC 엔드포인트에는 게이트웨이 타입과 인터페이스 타입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게이트웨이 엔드포인트는 S3나 다이나모DB에 접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타입으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리전 서비스로 전달되는 트래픽에 대해 라우팅 테이블에서 경로의 대상을 지정하는 엔드포인트입니다. 접근하고자 하는 서브넷의 라우팅 테이블에 엔트리를 추가를 해서 S3로 가기 위한 라우팅 경로를 최적화해 주는 거죠. 이 방법은 또 인터넷을 통해 S3에 접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나트 게이트웨이의 트래픽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S3와 다이나모DB를 제외한 대부분의 리전 서비스들은 인터페이스 엔드포인트를 지원하는데요. 예를 들어 키네시스 다이터 스트림이나 글로 같은 서비스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인터페이스 타입 엔드포인트를 구성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빗 IP 주소를 가진 ENI가 생성이 되어서 VPC 밖에 있는 서비스와 프라이빗한 통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트래픽 모니터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VPC를 들고 나는 트래픽들을 모니터링하고 로깅을 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개가 될 수 있는데요. 보안 컴플라이언스 요구사항일 수도 있고, 요구사항이 없더라도 사고나 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고, 혹은 보안의 목적이 아니더라도 의도한 대로 동작하지 않는 VPC 네트워크를 트러블 슈팅하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떠올릴 수 있는 게 VPC 플로우와 트래픽 미러링인데요. 우선 VPC 플로우 로그는 네트워크 플로우 로그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할 수 있는 로그입니다. VPC 전체나 서브넷 혹은 개별 ENI 단위로 활성화를 해서 S3나 클라우드와치 로그스에 저장을 할 수 있고, 그렇게 저장된 플로우 로그는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플로우 로그는 주로 네트워크 연결이나 보안 이슈를 분석하고 네트워크 접근 제어를 위한 규칙들이 예상대로 작동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쓰입니다. 반면에 트래픽 미러링은 페이로드를 포함한 실제 트래픽 컨텐츠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능 문제에 대한 근본 원인을 분석을 위해서 리얼 패킷 분석이나 공격에 대한 리버스 엔지니어링, 내부자 남용 혹은 손상된 워크로드 감지에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미러링을 구성을 하게 되면 미러링된 패킷은 타겟으로 구성한 다른 ENI나 NLB로 가게 되기 때문에 타겟 쪽에서 TCP 덤프와 같은 툴들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따라서 IDS와 같은 보안 시스템을 구성해서 분석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앞서 살펴본 내용들을 토대로 아키텍처를 한번 개선해 보았습니다. 우선 VPC 안에서 서브넷을 나누었고 화면에 모두 표시가 되지는 않았지만 보안 그룹이나 나클이 적용이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엔드포인트를 구성해서 S3에 좀 더 안전하게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S3가 실제로 VPC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표현을 좀 그렇게 한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드시 필요한 경로만 열어주는 리스트 프리빌리지 원칙에 맞춰서 제한을 했다면 원래보다 훨씬 안전해지기는 했지만 아직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 방어를 했을 뿐으로 조금 더 스마트한 방식으로 공격을 하는 해커들을 막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직 부족한 보안 체계를 위해서 이번에는 어플리케이션 위협 보호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보안 전문 회사인 안랩에 따르면 웹 기반과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공격이 전체 공격의 거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또 작년 웹 공격 트렌드를 보면 언제나 그랬듯 SQL 인젝션이나 로컬 파일 인젝션, 그리고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이 거의 95%를 차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웹은 아무래도 접근이 쉽고 취약점을 발견하기가 쉬워서 쉽게 공격의 대상이 되죠. 특히나 요즘처럼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추동적인 보안 프로세스를 유지하면서는 충분히 공격에 대응할 수가 없는데요. 자동화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때 AWS 와프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어플리케이션 환경을 위한 보안 기반을 빠르고 쉽게 구성할 수 있고,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보안 규칙을 쉽게 작성하고 적용할 수도 있고, 반영된 보안 규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면서 개선할 수도 있고, 동적으로 보안을 자동화하기 위한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와프는 보시는 것처럼 AWS 다른 서비스들과 통합이 되는데요. 이때 보통 어플리케이션의 프론트엔드에 위치하는 클라우드 프론트, ALB, API 게이트웨이가 와프와의 심리스한 통합이 지원이 됩니다. 클라우드 프론트의 경우에는 엣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엣지 로케이션에 함께 존재를 하게 되고요. ALB와 API 게이트웨이의 경우에는 지역 서비스이기 때문에 각각의 리전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의 적법한 접근과 해커의 악의적인 공격을 필터링을 한 뒤에 적법한 트래픽만 백엔드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비스들과의 통합은 콘솔상에서 간단하게 클릭 몇 번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요. 물론 SDK나 CLI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AWS 와프의 구성은 크게 웹 ACL의 구성, 보호할 서비스의 연결, 그리고 필터링 규칙 정의의 순서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웹 ACL이 가장 핵심이 되는 자원으로 AWS 리소스 집합을 보호하기 위한 논리적인 단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웹 ACL을 생성하면 그 안에서 보호할 리소스를 지정할 수 있고 규칙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 규칙들 간의 우선순위를 지정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 룰그룹은 재사용 가능한 커스텀 규칙을 저장하는 데 사용하게 되는데요. 여러 웹 ACL에 걸쳐 동일한 규칙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룰그룹을 이용을 해서 재사용 가능한 규칙들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P 세트와 정규 패턴 세트도 마찬가지로 웹 ACL 외부에서 정의를 하고 웹 ACL이나 룰그룹 내부에서 관련된 규칙들을 만들 때 선언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WS 와프는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보안 규칙을 쉽게 작성하고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AWS 와프에서 규칙을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이 오랜 기간 서비스 운영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기반으로 만든 관리형 규칙 세트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 내 어플리케이션 성격에 맞게 커스텀 규칙을 작성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AWS의 다양한 보안 전문 파트너들이 판매하는 규칙 세트를 구매하여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존 관리형 규칙은 자체 규칙을 작성하지 않고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 취약성 또는 기타 원치 않는 트래픽에 대한 보호를 제공해 주는데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크게 11개의 규칙 세트 중 원하는 항목을 조합해서 적용할 수가 있고, 우선 코어 룰셋과 어드민 프로텍션, 그리고 노운 배드 인풋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웹 취약점을 보호할 수 있는 핵심 규칙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SQLDB는 가장 유명한 SQL 인젝션을 차단하는 규칙 세트이고요. 그 밑에 있는 리눅스, 포식스, 윈도우즈, PHP, 워드프레스 규칙 세트들은 특정 어플리케이션 성격에 따라 적용하실 수 있는 규칙 그룹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 내부 위협 인텔리전스를 기반으로 위협을 차단하는 IP 레퓨테이션 리스트와 토르노드와 같이 신분을 속이고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사용자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익명 IP 리스트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관리형 규칙 세트는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다만 와프 내에서 각 규칙의 연산부하에 따라 지정이 되어 있는 와프 카파시티 유닛 WCU 한도 내에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어플리케이션 특성에 맞는 규칙을 따로 적용해야 되거나 관리형 규칙 그룹에서 false positive가 발생을 해서 예외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커스텀 규칙을 만들게 되는데요. 커스텀 규칙을 만들 때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요청 중에 검사를 하고 싶은 요소를 선택을 하고 어떤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할 것인지 일치 조건을 조합해서 각각의 규칙문을 만들게 됩니다. 그때에는 공격자가 와프를 우회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부 비정상적인 서식을 제거할 수 있도록 텍스트 변환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규칙 타입 외에도 발신 IP 주소에 대한 요청 비율을 추적하고 5분간의 요청 수에 대해서 지정한 스레스홀드를 초과할 경우에만 차단을 하는 비율 기반 규칙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규칙은 허용, 차단, 혹은 규칙 테스트를 위해 실제로 차단을 하지는 않고 카운트만 하는 카운트 모드로 배포할 수가 있고, 그러한 규칙들은 AND, NOT, OR 로직으로 서로 중첩이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그러한 요소들은 모두 JSON 형태로 기술이 돼서 보시는 것과 같은 형태로 규칙을 만들어 최종적으로 와프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러 규칙들을 AWS 와프에 적용을 하게 되면 실제 규칙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내부 동작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처럼 관리형 규칙 세트, 블랙리스트, 커스텀 규칙, 그리고 다른 커스텀 규칙들을 모아놓은 규칙 그룹이 우선순위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 히트가 되는 규칙이 없을 때 취하게 되는 디폴트 액션이 allow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각각의 규칙은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 히트가 되는 규칙이 있다면 더 이상 그 이후의 규칙들은 평가하지 않고 검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히트되는 규칙이 없는 경우에만 디폴트 액션에 따라 클라우드 프론트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뒤에 리소스로 트래픽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와프의 동작 특성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면 각 규칙의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예외 처리를 효과적으로 하거나 불필요한 평가로 리소스가 소비되는 것을 막아 네트워크 레이턴시를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와프 로그 분석의 용이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 와프에서 제공하는 모니터링이나 로깅 기능 역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클라우드와치 매트릭에서는 다른 AWS 서비스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지표 제공을 통해 사용자에게 가시성을 제공합니다. 그때에는 와프에서 처리된 요청들 중에 허용, 차단, 카운트된 요청의 수나 각 규칙 그룹에 전달된 요청의 수를 보여주는 매트릭들이 제공이 돼서 사용자가 직접 일정 트레스홀드를 지정해서 이 한계를 넘을 때 경고 메일을 받는다든지 하는 구성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각 요청에 대한 상세를 알기 위해서 샘플드 리퀘스트나 풀로그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샘플드 로그는 이전 15분 동안 연결된 리소스가 AWS 와프로 전달한 요청들 중에 샘플이 된 항목들을 볼 수가 있어서 적용한 규칙을 빠르게 확인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풀로그는 모든 요청에 대한 아주 상세한 기록을 하는 기능으로 디폴트로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직접 웹 ACL에서 활성화를 한 뒤에 키네시스 파이오스를 통해 로그를 적재하는 기능입니다. 풀로그는 감사의 목적뿐만 아니라 false negative나 false positive를 식별해서 추가적으로 적용에 필요한 규칙들을 업데이트하는 데 아주 중요한 소스 데이터가 됩니다. 마지막 동적 보안 자동화 예로 AWS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AWS 와프 오토메이션 솔루션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솔루션은 AWS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일반적인 웹 기반 공격을 필터링하도록 설계된 와프 규칙 세트를 자동으로 배포합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 와프 구성 외에도 람다나 아테나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들이 자동화를 위해 백그라운드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성들은 물론 고객이 직접 구성을 하실 수도 있지만 AWS 솔루션을 이용하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앞에서 설명드렸던 각각의 이유들은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AWS의 와프의 기능 그리고 특성들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아키텍처를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앞단에 AWS 와프가 놓여 있어서 각종 어플리케이션 공격에 대한 방어의 역할을 해주게 되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하나가 빠졌습니다. 전체 네트워크 레이어에 걸쳐서 발생할 수 있는 디도스 공격에 대해 충분한 보건력을 갖고 있는 아키텍처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그 내용을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디도스는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으로 이전에 도스에서 발전한 형태의 공격입니다. 해커가 악성 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나 라우터, IoT 장치 등 분산된 그룹으로 이루어진 여러 소스를 사용을 해서 공격 대상을 압도하고 리소스를 고갈시켜버리는, 그래서 정상적인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공격인데요. 이 공격은 뭔가 악의적인 패턴을 갖고 있어서 필터링을 할 수 있다기보다는 그냥 정상적인 요청을 압도적으로 전송해서 서비스를 다운시키는 공격이라 예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스 공격의 경우 공격 벡터로 불리는 다양한 형태의 공격 유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화면과 같이 OSI 레이어 전반에 걸쳐 디도스 공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선 공격의 용이성으로 인해 전체 디도스 공격의 80%에 해당하는 인프라 계층의 공격에서는 커넥션을 관리하는 OS 자원을 고갈시켜버리는 시네크 플러드나 요청보다 응답이 몇 배나 더 큰 특징을 가진 리플렉션 공격도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도 디도스 공격이 발생하는데요. HTTP 서버의 경우 HTTP 리퀘스트 플러드, DNS 쿼리 플러드 공격이나 TLS를 사용하는 경우 핸드쉐이킹 과정에 서버 부하를 일으키는 SSL, TLS 어뷰즈 등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도스 공격의 사이즈도 트렌드에 따라 점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과 2018년도에는 각각 미라이 본넷과 멤캐시디 취약점을 이용한 기념비적인 사건이 있기도 했죠. 자, 디도스의 특징을 정리해보면 공격 방식도 다양하고 사이즈도 다양하고 공격의 특성상 미리 필터링을 하거나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디도스를 막는다는 것은 혹은 대응을 한다는 것은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우선 공격자가 공격할 수 있는 지점, 즉 퍼블릭에 노출이 되어 있는 프론트엔드를 최소화해야 하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노출되는 공격 지점에는 디도스 대응까지 버틸 수 있는 확장성을 구현을 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AWS 관리형 서비스를 제일 앞단에 배치를 해서 AWS의 글로벌 인프라의 이점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노출된 리소스의 정상 상태에 대한 기준을 확립하고 공격 대응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장애 시나리오에 대비한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그림은 디도스 복원력을 위한 참조 아키텍처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들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화면에서 중요한 비즈니스 로직은 가장 안쪽에 있는 EC2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리소스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해당 리소스에 대한 직접적인 인터넷 접근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VPC에서는 앞서 설명을 드렸던 나클이나 보안 그룹을 이용해서 포트와 IP 접근을 제한하고 앞에 있는 AAB를 통해서만 트래픽이 들어올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앞단에는 클라우드 프론트와 같은 엣지 서비스를 활용해서 확장성 있는 아키텍처를 구성합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AWS 서비스들 중에서도 글로벌 서비스이기 때문에 확장성이나 가용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림처럼 클라우드 프론트 뒤에 ALB를 연결을 할 때에는 공격자가 와프나 클라우드 프론트를 우회하지 않도록 ALB 보안 그룹을 제한해야 하고 S3를 오리진으로 구성을 했을 때에는 오리진으로의 접근을 제한하는 헤더를 추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API 엔드포인트 보호를 위해서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API 게이트웨이는 람다나 EC2의 어플리케이션에서 API 엔드포인트를 노출해야 하는 경우에 엔트리웨이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API 게이트웨이가 배포된 동일한 AWS 리전에서 액세스되는 리저널 API 엔드포인트 타입을 구성을 한 다음에 자체 클라우드 프론트 배포와 연결을 하게 되면은 클라우드 프론트 배포를 고객이 직접 제어할 수가 있고 어플리케이션 계층 보호를 위해서 AWS 와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프라 레이어 관점에서도 살펴보면 EC2까지 도달하는 디도스 공격에 대응하고 버티기 위해서 EC2의 오토스케일링을 구현을 해서 CPU나 네트워크 트래픽 증가에 따라 인스턴스의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클라우드 프론트는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멀티캐싱 레이어를 갖고 있는 엣지 서비스이기 때문에 오리진으로 가는 부하를 최소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 클라우드 프론트는 비정상적으로 느린 요청으로 연결을 낭비하는 슬로우 로리스 공격을 자동으로 차단하기도 합니다. 라우토13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도메인 서비스입니다. 라우토13 역시 몇 가지 특성으로 인해서 디도스 대응에 도움이 되는데요. 라우토13은 요청을 분산하는 셔플 샤딩 기능을 통해서 여러 곳의 팝으로 DNS 요청을 나누어 보냄으로써 어플리케이션까지 도달하는 복수의 경로를 제공해줍니다. 또 여러 곳의 팝에서 같은 IP 주소를 사용하는 애니캐스트 라우팅 기능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여줍니다. 따라서 만약 디도스 공격이 어느 하나의 팝을 공격해서 무력화를 시키더라도 해당 장애가 한 곳으로만 국한이 되어서 나머지 경로들을 통해서 이상 없이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클라우드 프론트에 와프를 연결을 하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공격을 차단할 수 있는데요. 특히 디도스 관련해서는 HTTP반에 플로딩 공격이 있을 경우 비율 기반 규칙을 설정을 해서 일정 이상 요청을 한 IP에 대해서 일시적인 블랙리스트 추가를 통한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악의적인 IP를 피딩하는 레퓨테이션 리스트 규칙 세트를 적용을 해서 공격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아키텍처를 구상하는 것 외에도 디도스 공격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대응을 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은 보안에서도 빅데이터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공격의 징후를 정확히 판단을 하기 위해서 로그를 남기고 취합을 해서 분석하고 어떻게 AWS 서비스를 활용할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의사결정들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때 클라우드 와치와 같은 모니터링 서비스를 통해서 정상 사용 수준에 대한 이해와 측정을 하고 비정상 수준 또는 공격 패턴을 판별하는 명확한 기준으로 활용을 해야 합니다.
수립한 아키텍처에 대해서는 복원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컨택 포인트를 지정하는 등의 계획을 세워야 하고요. 또 지능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을 위해서 클라우드와치 알람이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디도스로 판단이 될 때에는 실시간으로 와프의 규칙을 업데이트하는 람다 펑션을 생성을 해서 특정 IP로부터 예를 들어 5분간 5번 이상 공격을 받은 경우에 그 IP로부터의 접근을 30분 이상 막는 등의 로직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앞서서 말씀드린 디도스 대응을 위한 아키텍처적인 접근 외에도 디도스에 특화되어 있는 AWS 관리형 서비스인 쉴드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쉴드는 익숙하신 분도 혹은 생소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AWS 사용자라면 누구나 이미 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쉴드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스탠다드와 어드밴스드 버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탠다드 버전은 무료로 AWS의 모든 고객들이 누리고 있는 디도스 방어 서비스로 인프라 레벨의 디도스 공격에 대해 AWS 인프라 전반에 구성이 되어 있는 체계입니다. 따라서 고객 여러분들은 별도의 설정이나 구성 없이도 이미 쉴드 스탠다드를 사용하고 계시고 쉴드는 현재도 인프라 레벨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공격들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밴스드 버전이 있는데요. 어드밴스드 버전은 구독 계약을 통해서 사용하는 유료 서비스이고 특정 서비스, 예를 들어 클라우드 프론트나 라우터 13, ELB,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EIP에 대한 전체 레이어, 즉 어플리케이션 디도스까지 막아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디도스 공격이 잦은 워크로드나 디도스에 대한 관리를 오프로딩하고자 하는 고객들은 이제 쉴드 어드밴스드를 고려를 하시게 됩니다. 쉴드 어드밴스드는 다음과 같은 기능 그리고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요. 우선 쉴드 어드밴스드를 구독을 하고 비즈니스 이상의 서포트 플랜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고객 어카운트를 위한 AWS 디도스 레스폰스 팀이 꾸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중 무휴 24시간 디도스에 대한 대응 지원이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고객은 디도스 상황에서 이 DRT 팀의 선제적인 도움을 받아 빠르게 디도스에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쉴드 어드밴스드는 AWS 와프와 파이어월 매니저를 기본으로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쉴드를 통해 보호하고 있는 서비스의 경우에는 와프의 사용 그리고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쉴드 어드밴스드 고객들은 디도스에 대한 여러 가지 가시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콘솔이나 SDK, CLI를 통해서 각종 클라우드와치 매트릭을 조회할 수도 있고 공격에 대한 상세 리포트를 받아볼 수도 있고 AWS 전반에 대한 글로벌 디도스 경향을 보여주는 위협 환경 대시보드를 제공받게 됩니다. 사실 특히 이 대시보드 기능은 최근 쉴드 스탠다드를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들에게도 오픈이 되었는데요. 이 대시보드가 제공하는 정보들을 통해서 내가 쉴드 어드밴스드 가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를 따져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쉴드 어드밴스드는 공격 수용에 따라 늘어난 AWS 사용 비용을 경감해 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디도스 특성상 이런 보호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예 예방을 하거나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이럴 때 쉴드 어드밴스드의 비용 보호는 많은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가 완성이 됩니다. 디도스에 대응 가능한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면서 클라우드 프론트와 같은 엣지 서비스가 도입이 되었고 쉴드 구독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디도스 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새로 나온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은 아직 서울 리전에는 런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울 리전에서 사용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선 내용만 참고하시고 다른 리전에서 이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테스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은 VPC를 위한 관리형 네트워크 방화벽이자 침입 방지 및 탐지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IDS, IPS와 비슷한 서비스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고객들은 VPC 내에서 네트워크 보안을 보다 쉽게 관리하고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원했습니다. 고유한 워크로드를 보호하거나 각종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기 위한 그런 맞춤형 보호 기능이 필요했던 거죠. 여기에는 아웃바운드 흐름에 대한 URL 필터링이나 IP, 포트, 그리고 프로토콜을 넘어서는 패킷 데이터에 대한 시그니처 기반 탐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새로 나온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사용하시면 사용자 지정 규칙을 작성해서 다양한 악의적인 활동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형이기 때문에 요청 트래픽의 규모에 따라서 자동으로 확장되는 편리함이 있고 클라우드와치 매트릭을 통해 방화벽 활동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S3, 클라우드와치 및 키네시스 파이어호스의 로그를 전송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의 특장점들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높은 가용성과 자동 확장성 외에 우선 네트워크 파이어월은 스테이트리스와 스테이트풀 규칙을 모두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스테이트리스 규칙은 표준 5투플 기반으로 소스와 데스티네이션 IP, 포트, 그리고 TCP 플래그를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트풀 규칙은 온전히 패킷 개개별을 검사하는 스테이트리스 규칙과 달리 트래픽의 컨텍스트 내에서 패킷을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트풀 규칙에는 앞서 말씀드린 5투플 기반 규칙 외에도 웹 도메인 리스트를 지정하고 필터링할 수 있는 규칙도 지정할 수가 있고 또 스테이트풀 엔진은 오픈소스 IPS인 수리카타와 컴패터블하기 때문에 커뮤니티에서 관리하는 기존 규칙을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더 깊은 분석을 위해서 네트워크 트래픽을 로깅하거나 파이어월 얼러트를 로깅할 수도 있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히트가 발생했을 때 일단 통과를 시키고 얼러트를 줄 수도 있고 드롭하고 얼러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파이어월 매니저와 통합이 되어서 오거나이제이션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중앙 집중식으로 규칙들을 관리할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파이어월은 출시와 동시에 이미 다양한 보안 혹은 모니터링 파트너들과의 통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저희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네트워크 파이어월이라고 하면 고객분들이 가장 먼저 기존의 방화벽 서비스들이랑은 뭐가 다른 거지? 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네트워크 파이어월은 VPC 전체에서 레이어 3에서 7을 아우르는 제어와 가시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네트워크와 어플리케이션 보안 서비스들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우선 세큐리티 그룹과 나클은 IP, 포트, 프로토콜 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인스턴스 및 서브넷 기반 액세스 제어였죠. 이에 비해서 네트워크 파이어월은 VPC 라우팅 테이블에서 전송하는 모든 VPC 흐름을 검사할 수 있고 URL 필터링이나 수리카타와 같은 오픈소스 IPS 호환성을 통해서 시그니처 기반의 추가 보안 제어를 제공합니다. 그 다음 와프는 HTTP 요청 검사에 특화되어 있는 방화벽이었죠. 그리고 특히 클라우드 프론트 ALB 및 API 게이트웨이와의 연결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와프는 인터넷에서 AWS 상의 어플리케이션으로 향하는 트래픽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반해서 네트워크 파이어월은 비단 웹뿐만 아니라 인터넷 계층의 네트워크 보호에도 활용을 할 수 있어 상호 보완적이고 또한 예를 들어서 도메인 필터링 기능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터널 위협에 대해서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트래픽 미러링은 ENI 수준에서 동작하고 예를 들어서 향상된 네트워킹 지원과 같은 특정 인스턴스 유형에서만 지원이 되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트래픽 미러링은 항상 아웃 오브 밴드 구성의 비동기식으로 동작을 해서 네트워크 패킷을 사본을 떠서 분석하는 데 사용을 하게 되죠. 이에 반해서 네트워크 파이어월은 주로 인라인으로 네트워크 아키텍처상의 위치를 하게 되고 동기식으로 패킷이 흐를 때 분석하고 차단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결론적으로 각각의 서비스들은 기능이나 커버리지가 다소 겹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른 유즈 케이스에 활용이 되고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생성하는 방법도 크게 복잡하진 않은데요. 우선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규칙 그룹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스테이트리스 혹은 스테이트풀 규칙을 선택을 하고 그 안에서도 필요한 옵션을 선택해 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성한 규칙 그룹을 파이어월 폴리시에 연결을 하고 그 폴리시를 가장 큰 논리 단위인 파이어월을 생성해서 연결을 하게 됩니다. 파이어월을 만들 때에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파이어월 전용 서브넷을 만들어주고 적절하게 라우팅 테이블을 편집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커스터머 서브넷에 있는 모든 VM들은 예외 없이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타고 검사를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파이어월 엔진의 동작 원리에 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패킷은 우선 스테이트리스 엔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정된 규칙에 따라 히트되는 항목이 있으면 패스, 드롭 혹은 forward to stateful 액션을 지정을 하게 되죠. 스테이트풀 엔진으로 넘어온 패킷은 마찬가지로 고객이 지정한 규칙에 따라 필터링이 되고 설정이 된 경우에는 얼러트 로그를 S3나 클라우드 와치 로그스 혹은 파이어호스로 전송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 통과가 된 패킷은 원래의 목적지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amazon.com을 도메인 블랙리스트로 걸어놓고 얼러트 로깅을 설정을 해봤는데요. 그러면 당연히 인스턴스 내부에서 amazon.com으로의 요청이 거부가 되고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와치 로그스에 로그가 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아키텍처가 완성됩니다. 기존의 아키텍처에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파이어월을 더해주면 이제 내부 위협으로부터도 훨씬 안전한 환경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오늘 특히 인프라 프로텍션에 주목해서 세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AWS에서는 사실 다양한 관점에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AWS상 워크로드의 보안은 고객 여러분들과 저희 AWS가 그 책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여러분들도 안전한 워크로드의 운영을 위해 이런 보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 세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가실 때에는 설문에 꼭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더 나아지는 세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희정 에세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